지난 상승장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된다는 말.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던 중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쓴 글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됩니다.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 당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는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자랑했죠.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전세 생활과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청약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사자니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이런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얘기와 폭등한다는 영상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본이 없는 분들은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 사람들도 와서 투자한대요. 저희도 그쪽에 샀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완벽한 계획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평택 용의동에 위치한 2015년식 준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는 624세대로 규모도 꽤 컸죠. 블로그나 부동산 카페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금호올림 2단지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다음 갈아타기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 비싸게 팔고 동탄 신축으로 갈아타자.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이 소비는 그들의 재정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10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1억 1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오른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9월 기준 약 5억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포레스트 자이 역시 84타입 기준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5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며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 후반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상가들의 공실이 적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60대 주민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데 한 번 가려면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산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사장님은 세교는 오산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고 역세권이라 젊은 층이 많이 찾죠.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 5억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5, 6억대에 거래되며 동탄이나 용인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 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규모 상업시설과 병원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반도체 산업의 확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 고덕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중위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저가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산과 평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승장, 그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은 없어. 남양주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8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6억 초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2억 이상 올랐던 겁니다. 망설이던 그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큰 결심을 하고 마는데요. 상민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봄 39세 김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골프나 명품에도 관심이 없었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며 지냈죠. 그 덕에 통장 잔고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오르는 걸 보고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축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을 쌓는 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휴식 시간도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오를 거야. 남양주에 투자해서 2억 이상 수익을 냈다는 지인의 이야기는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산 신도시 임장에 나섰죠.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과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이었습니다. 2021년 중순 당시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이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갭 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행복한 상상만 가득했습니다.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투자한 걸 자랑했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으면 좀 알려줘봐. 부동산 아는 곳 있으면 소개도 해줘.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 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가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가 모은 돈을 다 끌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났고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민 씨가 매수한 아파트는 최근 7억 9,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손해 중이죠.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10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9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2019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9월에는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4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남양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별내와 다산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GTX와 8호선 연장 계획은 남양주를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에 미래 가치를 내세운 분양 광고까지.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남양주는 그때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다산의 30평대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억 후반, 9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2023년엔 7억대까지 급락했던 적도 있었죠. 저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남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 11,500건으로 2023년 대비 2,000건이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상승장일 때 남양주의 비주거용 부동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문제는 막상 준공 후 3년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80%가 비어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흥 배고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승장 30평대가 9억, 10억까지 갔던 그 유명한 배고 신도시. 40대 중반 종현 씨의 눈엔 배고 신도시의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어. 전세 끼고 사면 안전할 거야.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죠. 신도시 메인 위치,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망설이던 그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종현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현 씨는 2022년 말 시흥 100곳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100곳은 시흥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신도시와 광역철도 개발 등 여러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그는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반 서밋 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을 9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어차피 전세 끼고 매수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세 시세도 계속 올라서 나중에 더 올려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 전세와 매매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역전세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아파트를 매도할까 고민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억 3천만 원에 샀던 집값이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손해만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산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시흥 105 신도시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시흥의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가족끼리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다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팍팍해지니까요. 일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105 신도시의 중심부로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중심부의 공원과 대규모 상업시설들, 신세계 아울렛에 서울대병원과 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105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호반 서밋과 SK뷰가 105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신도시 중심부에 공원과 학교 접근성도 좋고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9억 10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 초엔 5억 초중반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6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1년에 105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중심 상권에 1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105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붐이 일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4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7억 들여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위치가 주상복합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이라 뭐가 들어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부동산을 통해 문의도 꽤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꽤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공실이 몇 년째 이어지자 반은 포기했어요. 스트레스로 머리도 다 빠졌다고 하소연했어요. 아내와는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됐대요. 7억에 계약한 상가를 지금 6억 2천만 원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해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5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긴 상가 분양이 잘 됐던 곳인 만큼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뉴프랑 주변이 핵심 상권인데 2층은 빈 곳이 너무 많고 1층인데도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준공 이후 계속 공실인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105 신도시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1층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로 해결이 되지만 2층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105세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는 신도시답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20년 아브뉴프랑에서 스시집을 열었어요.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분양가는 6억이었고 인테리어에 7천만 원을 썼습니다. 105은 배우단지가 많고 신도시라 스시집이 잘 될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로 SNS에 홍보가 되면서 주말 저녁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하루에 200만 원을 번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이 찾아왔던 거죠. 또 주변에 경쟁 스시집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호 씨의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점심 메뉴도 추가하고 각종 할인 행사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민호 씨는 다른 스시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05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105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105세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밑이 다 상가죠. 게다가 상업용 프라자 건물도 정말 많은데요.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카페면 카페, 고깃집이면 고깃집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사는 주민들 아니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시흥 105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신도시라서 고층 건물들이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고가였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얼마 전엔 최고가 8억 1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충격을 줬죠. 초기에 3, 4억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은 수익 구간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후반부에 영끌에서 들어온 분들은 손해가 막심하죠. 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105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1년 105 SK뷰 34평을 9억 9,500만 원에 샀죠. 105은 앞으로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부부나 가족 간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시흥 105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105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8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물 건수는 9,600건으로 2023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래량은 4,100건으로 작년 5,800건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양 혜택에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던 주인들은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시흥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9,666건으로 2023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좁은 지역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에서 산 아파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매물 누적 때문이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교통망 개발, 지역 활성화 정책 등 호재가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땐 더욱 그렇죠.
부동산 투자자들 겉으론 부자같이 보여도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 자금 날린 사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시흥 105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전세와 매매 시세, 거래량, 그리고 공실률과 임대료 전부 다 체크하셔야 해요. 시흥 105 신도시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연 씨는 2021년 6월 일산 서구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강선마을 6단지 48평을 9억 3,5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자기 자본 4억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계약했습니다. 당시 일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와 역세권 인프라로 기대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은 7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동일평형 7층과 15층 매물이 각각 7억 2천만 원, 7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죠.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하락했고 전세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이분처럼 상승장 끝물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분당, 광명 등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아파트, 또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 건물과 구분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서 하락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자가 부담돼서 팔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김포에 사는 정환 씨는 2021년에 9억 주고 한강 메트로자이를 샀습니다. 대출을 5억이나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고 영끌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신도시 아파트는 매달 몇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고 정환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1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환 씨는 집값이 떨어진 걸 보니 이자 내는 게 더 아깝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집을 살 때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졌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어졌죠. 그런데 대부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한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는데요.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죠.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꼬마 빌딩 영끌 투자가 유행했는데요. 민수 씨는 용인의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대출 13억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0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으니 2억 올려서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당시 용인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에서 35%로 급등했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 사는 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동탄 신도시에 1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7억, 자기 돈 6억으로요. 그때는 동탄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GTX 개발과 함께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10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10억 초반에 거래된 매물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23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은 떨어졌고 전세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신도시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역세권에 꼬마 빌딩을 산 박연아 씨. 26억에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임차인들이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박연아 씨는 결국 빌딩을 28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높은 변호사인데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수원 망포역 인근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니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0억 넘게 대출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보유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율이 1.5%만 돼도 연간 4,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이자랑 같이 감당하려면 정말 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보유세 강화나 금리 변동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물건을 사듯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도 가격 보고 고민하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당연히 더 큰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산다는 건 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나 역세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자 부담과 공실률 문제로 버티지 못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임대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대출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동산 투자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속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호씨네 부부는 결혼 이후 6년 넘게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큰 변동이 없던 집값이 어느 순간부터 급등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당시 속초는 KTX 연장 계획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원도의 부자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투자자들이 속초의 바닷가 아파트와 생활 숙박시설들을 사들이며 시세가 급등했죠. 영호씨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 미경씨가 영호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지. 영호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2021년 초 부부는 속초 동명동 속초항 근처에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 속초 디오션자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454세대 규모의 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온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0년에 4억 후반이었는데 지금 7억, 8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오션뷰는 희소성이 높아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1년 4월 기준 7억대였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죠. 또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1년 만에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것 같아. 속초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 집이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결국 부부는 2021년 4월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을 7억 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미경 씨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곧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야. 영호 씨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계약 이후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30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중층 매물이 호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값이 벌써 1억이나 올랐대. 이거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미경 씨도 기뻤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속초의 신축 아파트가 오션뷰와 KTX 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한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미경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오션뷰까지 갖춘 속초 아파트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10억도 금방 가겠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집값이 오를수록 자만심도 커졌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알아? 분양권 사자마자 1억이나 올랐어. 속초는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뜰 거야. 영호 씨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축 아파트 사면 돈 번다니까요. 다들 지금이라도 사세요.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던 부부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사는 거야. 미경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생활 숙박시설이 핫하대.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돈 꽤 될 텐데 하나 사둘까? 영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건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된다던데. 그들의 대화는 점점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대화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신축이고 오션뷰니까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며 가게의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도 급등했고 인건비도 늘었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반토막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충당하려면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확인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 이상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이 왜 이래요? 오션뷰도 떨어졌나요? 하지만 부동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기 힘듭니다. 오션뷰도 요즘 어려워요. 2023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거야? 7억 주고 샀는데.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넘게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보이는 하락 그래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냥 버텨보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좌절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린 그때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투자했어야 했어. 아파트 입주 후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영호 씨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일도 손에 안 잡혀.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를 위해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차라리 팔았어야 했어. 그럼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좌절은 가족 사이에도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고정비는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모임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너무 후회돼. 영호 씨는 가게를 팔아서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가게마저 포기하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은 여전히 5억 중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5억 중반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7억에 매수했던 집은 1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살면서 버텨보자.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 하락을 제외하면 새 집에서의 삶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미경 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영영 안 오르면 어쩌지? 미경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영호 씨도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꼬였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으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게 운영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공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초 오션뷰 아파트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회복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KTX 연장,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호재로 2년 만에 시세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는 2021년 7억, 8억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5억 중반 수준입니다. 속초의 다른 단지, 예를 들어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도 2021년 6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억 초반대로 2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속초는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다뷰와 신축 아파트의 매력에 확신을 가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2025년 현재 강원도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며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속초는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KTX 연장,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 인프라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속초는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관광 수요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금리 인하와 관광객 유입이 맞물리면 속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의 오션뷰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초는 수도권과 달리 수요층이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회복 속도에 따라 시장 반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자녀의 교육, 노후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을 갖고 했던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버텨가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시장은 또 한 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준 씨는 2년 전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대박도 난다며 좋아했습니다. 전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다 자기 돈으로 낼 순 없었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갖는 게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기엔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주자니 규제로 막아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분양 계약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외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 어떤 위기일까요? 6월과 9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정책들이 초강력 규제였음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패키지 대책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현재 집값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중산층과 서민들 사이에서 집 사는 건 이제 꿈도 못 꿔요. 우린 부자도 아닌데 왜 막나요?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자세히 공유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먼저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10% 넘게 치솟았어요. 특히 한강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며 정부가 더 이상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표현했어요.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기 신도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또 진짜 핵심은 금융 규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기준을 역대급으로 강화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 대출만 2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책으로 LTV와 DSR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이민호 씨는 2018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무자본 갭 투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땐 전세 대출도 잘 나오고 임차인도 잘 구해지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었는데요. 민호 씨도 서울 근교에 빌라를 샀습니다. 매매가 3억에 전세는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전세 2억 3천만 원에 세팅했습니다. 그렇게 두 채를 샀고 몇 달 만에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음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전세에만 의존했으니까요. 결국 어렵게 전세 반환 대출과 신용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빌라 임차인은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했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사금융 업체까지 연락해서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1억 5천만 원 손실에 신용까지 망가졌어요. 민호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규제 때문입니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됐어요. 이준호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수한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과 가족들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 했죠. 전세 보증금 5억 원대 아파트를 물색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자본에 추가로 3억 정도를 빌려서 계약하려고 했죠. 이사 비용과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충분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문의하니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준호 씨는 급히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모으려 했지만 손실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단 주식을 정리하는 게 손해가 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왜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조차 어렵게 하네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1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규제 발표 이전 계약이라면 연장할 때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이사면 2억 원 제한이 적용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엔 보증 종류나 은행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대출 3억에 나머지 1억을 현금으로 메웠다면 이제는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자 중 전세 대출 이용자의 30%가 2억을 초과해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번 규제로 각각 6,500만 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과거엔 대출을 3억까지 받고 현금은 1억이면 됐지만 이제 현금을 2억이나 마련해야 하니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 규제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더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대출이 2025년 200조 원에 달하는데 이것이 전세와 매매 시세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부동산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요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의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과거엔 6억 대출에 6억 현금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4억 8천만 원 대출에 7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또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붙었어요. 새 집을 산 후 그 집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해요. 더 강력한 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LTV 0%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이는 개인 대출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던 우회 대출을 막은 조치예요. 상가하고 주택이 섞인 건물도 주택 비중 50% 초과면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 임대사업자입니다. 미경 씨는 상반기에 경기 성남 분당에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키우려 했어요. 대출 한도 조회까지 마쳤고 보유한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협의까지 마쳤죠. 그런데 9월 7일 대책이 시행됐고 사업자 주담대 0%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은행에서 사업자도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미경 씨는 거래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미경 씨는 임대업이 노후 대비였는데 이제는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부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네요 라며 속상해했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으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움직임이에요.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엄격히 적용돼요. 게다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었어요. 보증 심사도 강화돼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은 금지됐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큰 타격이에요. 물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더 심한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려면 LTV 0%이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 안 하면 대출이 회수돼요.
정부는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데 대출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예요. 박성준 씨는 30대 후반 IT 업계 종사자예요. 성준 씨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줄을 죄는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2025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수백조 원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시행한 거죠.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조정하면 연소득 1억인 사람 기준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점점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급 확대는 좋지만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상가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요.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전체 또 경기도까지 규제에 묶여서 이제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팔 수도 없게 됐는데요.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직 집을 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대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대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에요. 지난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대책이 나왔고 9월 7일에는 일기 신도시급으로 연간 2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죠. 하지만 이 두 번의 대책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어요. KB부동산 지수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5%나 올랐고 강남 3구는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명확해요.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성 매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 억제가 목표인데 공급 확대는 여전히 미흡해서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은 2023년 전후로 급락한 이후 우상향하고 있으며 25년 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예요. 서울시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됐어요.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노원구, 구로구 같은 외곽 지역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어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예요.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거예요. 정부가 풍선 효과, 즉 규제 지역 외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 한 거죠. 하지만 몇몇 지역, 예를 들어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 송도, 화성 동탄, 평택, 안산, 시흥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정부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이 앞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집이 있는 수정씨 이야기예요. 수정씨는 마포에 30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새 집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 경우 1금융권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수정씨는 갑자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수정씨는 집을 갖고 있다고 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는 한강 인접 지역이 토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이 규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문서에 따르면 서울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평균 770건인데 9월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확대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선 앞으로 2년의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이게 시행되는 시기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고 토어제는 법적 요건 때문에 유예돼서 10월 20일부터 시작이에요. 규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어져요. 발표 이후 부동산 중개소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계약하려고 몰려들어서 전화가 불통일 정도라고 해요. 제가 아는 중개사분은 발표 전날까진 매수 문의가 없었는데 발표 후엔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정신없다고 하셨어요. 한 투자자는 10월 19일까지 계약해야 토어제를 피한다며 급하게 매물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대출 규제예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치명타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0%예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도 차등 적용돼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 현금 28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어요. 기존 하한선 1.5%에서 3%로 올려서 대출 심사 때 금리를 높여서 계산해요. 연봉 1억대인 사람이 예전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 대출도 1주택자에게 DSR이 적용되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사업자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차단됐고 신용대출은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예요. 이건 투기성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예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거래는 갑자기 멈췄고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모두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종 씨는 최근 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과천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사야만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과천이 토어제 대상이 됐어요. 민종 씨는 서울 거주자라 실거주할 계획이 없었는데 토어제 때문에 실거주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과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많은 지역들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들이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청약 규제도 엄청 빡빡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예를 들어 수원 광교에 15억짜리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2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만 해도 2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추가되죠.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 투자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제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는 중산층 갭 투자자, 다주택자, 청약 희망자, 재건축 투자자, 전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750건, 비규제 지역은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완전히 제동 걸린 상태입니다. 규제가 없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겠지만 전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막히니 전월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무주택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예요. 2026년 27만 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공공택지 5,000호가 연내 공급될 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하락보다는 강보합,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벌써 풍선 효과를 볼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리, 남양주 다산, 용인 기흥, 인천 송도,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지역들 말이죠.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강화 등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등, 일본처럼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30년 장기 침체를 겪었죠. 우리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1% 미만 속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KB 부자 보고서처럼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가 45만 명, 올해 50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돈이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 동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규제를 피한 지역과 규제에 적용된 지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청약 전략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앞으로 풍선 효과를 노릴 지역은 어디인가 이것을 주제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이 공부하며 이겨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양시 일산은 한때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GTX와 지하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호재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그 일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고양시 일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킨텍스역과 주염역 더블역세권 단지 37평이 10억에서 8억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도 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역에서 좀 떨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구축 단지들의 경우 거래량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 17단지의 경우 2021년 47평이 최고가 1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8월 8억에 거래되면서 4억 6,50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 개발되며 수도권의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특히 지하철 연장과 GTX 개통 계획은 일산을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GTX 개통역 주변과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내세운 호재까지. 고양시 일산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일산은 그때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던 구축 아파트가 9억, 10억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7억 후반, 8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반등의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요즘 분당은 재건축 호재로 날아가고 있는데 일산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고점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낡은 아파트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의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0%가량 늘었지만 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고점 회복까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 일산 서구 주엽동의 25평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신도시와 역개발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일산은 망할 리 없다며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일산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로 계속 오를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진우 씨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서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4억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진우 씨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3억 가까이 됐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일산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며. 모은 돈 다 넣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우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일산에 정말 많아요. 특히 일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선택 한 번이 가정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진우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곡마을로 넘어가 볼까요? 일산의 백송, 후곡, 강촌, 정발마을 4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과 역세권 인프라 그리고 주거 수요까지 2021년, 2022년 후곡마을의 구축 단지들은 수억씩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던 후곡 6단지 건영 32평은 2023년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의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동일 평형의 올해 거래량은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들러보니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또 강선 1단지 46평은 2021년 9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6월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원이 빠진 거죠. 7억 3천만 원, 7억 5천만 원 선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 매물 누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지난 상승장 이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죠. 또 2025년 10월 기준 고양시 일산 동구의 아파트 매물은 약 6,500건, 그리고 일산 서구는 7,2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외곽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고양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일산 킨텍스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킨텍스 사거리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GTX 개통 호재로 킨텍스역 주변 상가들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수연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의 상가를 계약했어요. GTX만 개통되면 대박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준공만 기다렸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한 수익률대로라면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상가에 임차 문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많이 내렸는데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가는 벌써 4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쳐 250만 원이 빠져나가죠. 수연 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상가를 9억 2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0억에 계약한 상가는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킨텍스 주변 상가들의 공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 개통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임대 광고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준공 이후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예요. 2년 전 킨텍스역 바로 앞에 상가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는 4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많은 돈을 썼어요. 신축 아파트 1층이고 여기 개통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GTX 개통 이후에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상호 씨의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었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더 심각해졌죠. 월세 내기도 벅찼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지금까지 장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권리금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연락조차 안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아서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안 주고도 골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고양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재건축 대표 단지가 9억에서 7억대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주상복합 신축 단지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신도시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죠. 그 중에서도 킨텍스 원시티의 경우 35평 기준 2021년 최고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무려 24% 하락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2020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고양시의 덕은지구와 향동, 지축 등에는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된 상업시설의 경우 할인 분양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매수자는 없어요.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는 여러 호재가 있지만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일산과 비슷한 사례로 평촌, 삼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고전 중이죠. 그렇다고 고양시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GTX 킨텍스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일기 신도시의 인프라, 원흥, 지축, 덕은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상가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양시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잃은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운데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고양시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재건축 진행 상황,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등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자칭 전문가, 컨설턴트, 상담사 등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고양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양시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